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의사 김지윤입니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는 에세이를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온 한의사예요. 저는 북한에서 의사 생활을 한 10년을 하다가 탈북을 했고, 지금 한국에서는 한의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오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으세요. 북한에서 10년 정도 의사 생활을 했으면 굳이 탈북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요? 하고요. 체계의 차이도 있지만 제가 탈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의료인으로서 내가 맡은 환자들의 생명을 살려낼 수 없을 때, 그때 내 직무에 대한 약간 그 회의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제가 탈북을 하는데 영향을 미쳤고, 또 북한 사회가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이 어렵다 보니까 의사로서의 삶도 쉽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의사는 국가병원에 소속되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개인 의원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병원에서 월급을 주지 못하면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제가 탈북을 했던 이유입니다. 탈북을 하려고 생각하고 제가 마음을 가다놓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사실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선택했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몇 가지를 추려서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선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선택들을 하죠. 내가 원해서 하는 선택도 있고, 또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상황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선택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선택이라 해도 내가 하다 보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또는 정말 힘들다, 내 뱅개치고 싶다 이럴 때도 있죠. 제가 한국에 왔을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남한과 북한에서 가장 큰 차이, 정말 남한이 북한보다 이거는 정말 괜찮다 하는 걸 한 가지만 얘기해 보라고 하면 저는 선택이라는 단어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북한에서는 개인이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시스템이지만 한국에서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설사 원하지 않는 선택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다시 바꿀 수 있는 선택도 가능한 사회, 그것이 대한민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북한을 떠나서 제가 중국으로 가게 되는 시점입니다. 그때는 아마 3월 말쯤이었거든요. 한국의 3월 말은 봄을 맞이하고 있는 계절이죠. 굉장히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두만강변이 3월은 굉장히 추워요. 당연히 북한 쪽은 더 춥고요. 중국 쪽은 조금 편안한 야산으로 되어 있어서 얼음이 녹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앞에 서서 내가 이제 북한을 떠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사실은 한국까지 오리라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중국이라는 곳에 가면 무엇이 있을까? 왜 사람들이 중국으로 이렇게 많이 갈까? 이런 호기심에 의해서 제가 국경을 넘게 됩니다. 물론 국경을 넘는 것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국경을 넘어서 중국 땅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해서 도로 북한으로 와야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떠날 때 저한테는 6살 되는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 아이를 먹여 살리려고 제가 사실은 북한을 떠나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제가 중국 땅에 도착해서 어떤 시골 마을에서 며칠을 좀 묵게 됩니다. 그때 제가 봤던 상황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시골 농촌집에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 집에 그 마당에 이밥 덩어리랑 고기 덩어리를 이렇게 마당에 내놨는데 그게 얼어 있더라고요. 근데 주인집 할머니가 안 드시는 거예요, 그걸. 할머니 저거 드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그거 사람 먹는 거 아닌데? 그러셨어요. 누가 먹어요? 개. 개가 먹는데요. 개가 먹으라고 내놓았고 개가 느끼해서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때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북한 땅에서 내 삶이 저 개도 안 먹는 이 밥에 고깃국, 북한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까? 당일꾼? 군인 가족?
그런 사람들은 먹을 수 있겠죠. 근데 1년 365일 동안 저렇게 먹기 싫어서 내버릴 정도로 먹지는 못합니다. 그럼 우리 삶은 뭘까? 걔보다도 못한 삶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북한에서 있을 때는 내가 사는 내 나라가 제일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잠깐 중국에 나와 보니까 시내에서부터 한 160리 정도 떨어졌어요. 그 마을에. 근데 그 마을에서, 그런 시골스러운 마을에서 걔도 이 밥에 고깃국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느끼해서. 내가 북한에서 지금 탈북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아과 입원실을 맡아보면서 아이들의 생명을 살릴 수 없어서 쓰러져가는 생명 앞에 내가 담당사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풀죽 한 그릇 그 아이들한테 먹일 수 없었고 인기를 한 통 아이들한테 마치지 못해서 내가 그 직업을 팽개치고 떠났거든요. 근데 지금 이 땅에서는 걔도 저런 걸 안 먹어? 저런 걸 우리 아이들을 먹였으면 그 아이들이 안 죽었을 건데,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니까 지난 동안 내가 받았던 교육은 뭘까? 이런 생각이 났고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6살 된 아들을 두고 왔어요. 엄마 갔다 올게 이렇게 하고 제가 떠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받았던 그 충격적인 그 느낌 때문에 아들에 대한 생각도 다 잊어버렸고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 집에서 며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고 다시 북한으로 가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죠. 제가 탈북했던 이유 중에 굉장히 큰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저희 아버지 때문인데요. 저희 아버지는 북한에서 그 노동당원이셨어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북한의 노동당원이면 굉장한 간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노동당원 중에서도 당비서는 당연히 간부죠. 그렇지만 아버지는 당비서 중에서도 되게 낮은 급의 세포비서였고 일반 그냥 노동자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 직업은 한국에서 얘기하면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계속 일을 하셨고 일하시다가 그 사고 나서 다리를 이렇게 절단을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에 장애인으로 그냥 계셨었는데요. 우리 아버지의 삶 가운데서 공부에 대한 그 미련이 굉장히 많이 남으셨던 것 같아요. 해방 후에 그 공부를 하려고 북한에 나왔다가 못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공부하는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버지 교육법은 굉장히 따뜻하셨어요. 제가 공부를 이렇게 학생 때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저녁에 그대로 자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가 제 책에다가 옆에다가 제 숙제한 거 이렇게 다 보시고 여백에다 써놓으셨어요. 그렇게 하고 늘 모든 아버지들이 그렇겠지만 연필을 가지런히 잘라 깎아서 이렇게 비통에다 딱 놔두셨죠. 학교 가서 수업 시간 전에 그거 책을 탁 펼치면 거기에 아버지 필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필체 속에는 내가 공부하면서 이게 틀렸구나 하는 걸 내가 느낄 수 있었어요. 한 번도 이것도 왜 모르냐 이렇게 저한테 타박을 주시거나 한 적 없으셨습니다. 이런 아버지께서 삶이 마지막을 준비하시면서 저한테 2가지 편지를 주십니다. 당시 아버지가 삶이 마지막을 스스로 준비하셨던 이유는 김일성이 사망하고 북한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때 그때 당시 우리 아버지 건강 상태가 풍이 와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셨던 상태셨어요. 그때 아버지께서는 당신이 저한테 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언젠가 한번 저한테 편지 한 통을 주시면서 이 편지를 당비서한테 갖다 줘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병원 당비서는 여자셨고 제가 그때 입당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주신 편지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편지 내용에 아버지는 제 딸을 당에 바칩니다. 당에서 잘 키워주십시오. 이런 내용의 편지를 쓰신 거예요. 그걸 당비서한테 갖다 바치니까 당연히 굉장히 당에 충실한 아버지 모습 그렇게 보여지겠죠. 며칠 후에 다시 하나의 편지를 주셨습니다. 그 편지 속에는 중국에 있는 친척들이 주소가 쭉 적혀 있었고 그걸 주시면서 저한테 언젠가 길이 있으면
이 주소를 가지고 이곳을 떠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당에다 내 딸을 바칩니다 하셨던 편지와 뒤에 저한테 언젠가 길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이곳을 떠나라 하고 했던 이 두 내용은 상당히 상반됩니다. 저는 그때 당시 제가 말씀드렸지만 입당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 알 수 없는 대립되는 행동이잖아요. 충격이었고 배신감 들었었고 힘들었었습니다. 왜 그러셔요? 왜 이렇게 저한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이냐고 제가 말씀을 드릴 사이 없이 그 다음 날부터 아버지가 곡기를 끊으셨어요. 그때 당시는 제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굉장히 컸죠. 당에 충실하신 분이시라고 생각을 나는 하고 있었고, 내가 아버지 뒤를 따라 꼭 당원이 돼서 우리 병원이 당비서가 돼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셨는데, 이렇게 저한테 언젠가 길이 있으면 여기서 빠져나가라 이런 말씀 하실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렇게 지났는데 이후에 제 삶이 어려워지고 내가 북한에서 이렇게 내가 계속 있는 게 맞느냐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낄 때 아버지의 편지 생각이 났었습니다. 아버지가 오랜 당 생활을 하시면서 아버지 나름대로 생각하셨던 부분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저한테 꼬치꼬치 다 설명을 해주기에는 제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죠. 젊은 혈기였고 당에 입당하려고 지금 이렇게 진짜 충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버지가 아무 말씀도 할 수가 없었고, 또는 이 아이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두 장의 편지를 나한테 주시면서 언젠가 네가 선택할 시점이 올 때 이걸 가지고 네가 선택을 해라 하고 그 힌트를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제가 마지막에 아버지 친척들이 주소를 가지고 북한을 떠나서 중국으로 나올 때 아버지의 심정이 이해되고요. 지금 제가 이 사회에 와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잘 정착을 해서 살고 있는 게 아버지 그런 충격적인 희생이 아니었더라면 정말 상상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삶은 아버지께서 지켜주셨고 이끌어주신 거 아닌가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한 3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남한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됐죠. 저는 북한에서 80년대 대학을 다녔어요. 제가 80년대 대학 다닐 때 알고 있었던 이 남한은 남조선이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민주화운동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그래서 남한이 정말 살기 어려운가 보다. 대학생들이나 노동자들이 저렇게 아스팔트길에서 저렇게 데모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다였죠. 근데 중국 땅에 나와 보니까 중국 연변에 있는 조선족들이 한국을 꿈의 나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제일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남조선이 그렇게 잘 살아? 한국에 나와서 처음으로 우리가 남조선이라고 불렸던 이 사회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충격이죠. 근데 제가 시골 마을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한국 사람들도 중국에 굉장히 많이 장사하러 사업하러 나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북한에서 온 어떤 여의사가 어떤 집에 머무른다 이렇게 들었었나 봐요. 제가 있는 주인집 이모를 통해서 계속 한 번만 좀 만나보자, 얘기 좀 해보자 그랬대요. 굉장히 자존심 상했습니다. 쥐가 뭔데? 왜 북한 사람을 만나려 하냐? 이런 생각을 저는 했고 당연히 안 만난다 그랬죠. 그분이 참 친절하시고 인내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계속 한 번만 만나보자 해서 제가 그럼 조건이 있다. 일단 정치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한다. 첫 번째. 두 번째로 자존심 상하는 말은 하지 말아달라. 이게 제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면 만나겠다. 참 지금 그때 상황을 지금 돌이켜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등꽃으로 땀이 주르륵 흘러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요구였죠. 좀 우습기도 하고. 이 중간에 전달하는 이모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그분께 전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전달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제 생각에는 전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분하고 약속이 이어졌고 제가 먼저 그 어떤 집에 가서 앉아 있는데 그분이 들어오셨어요. 우리는 보통 누구를 만날 때, 정말 반가운 사람을 만날 때 막 그냥 신발번 그 느낌부터 굉장히 반갑게 분주한 이런 그 느낌이 들잖아요. 옛날 토방이 밖에서 토방으로 쑥 올라와서 문 열게 되면 훅 방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구조였어요.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분이 문을 탁 열고 들어서면서 와, 진짜 덥다. 그죠?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저는 사실 이 남조선 아저씨가 아주 건방지게 놀면 내가 어떻게 맞받아치고 콧대 납작하게 해놔야지 하고 그냥 잔뜩 긴장하고 있었는데 어떻게나 기회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긴장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확 무너졌어요, 제가. 그냥 오래전에 만났던 동네 오빠 같은 느낌이었어요. 동네에서 같이 뛰놀던 동네 그 어린 동생을 아주 오래간만에 만나는, 네, 정말 편안한 자세로 그때 가슴이 쿵 하면서 엄마, 이 무슨 느낌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동포의 정이라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렇게 그분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정말 편안하게 대화를 해주셨고 그때 저는 남조선 사람들이 이런가 보다. 내가 알고 있던 남한이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 가지 중국에서 어렵게 살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공부라면 공부고 정보 취득이라면 정보 취득이고 여러 가지 그냥 잡지, 신문, 영화, 음악 닥치는 대로 거부하지 않고 공부를 좀 했죠. 그렇게 해서 제가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또 중국에서의 삶 자체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아무래도 도망쳐서 나오다 보니까 북한 쪽에서는 북한 쪽대로 쫓고 중국 공안은 중국 공안대로 잡고 또 중국에 가지고 있는 제가 신분증이 없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취직도 쉽지 않은 상태였어요. 시골에서 시골 할머니들이 할머니들 돌봐주는 일도 했었고 또 시내에 와서는 파출부도 일했었고 북경역에서 삐끼도 했었고 도시락 장사도 했었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사실 이 신분에 대한 안전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상황에서 중국에서 두 번 공안에 잡힙니다. 첫 번째는 그냥 동네 파출소에 잡혀가지고 북송된다 어쩐다 하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한국으로 가야 되겠구나. 사실 그때도 그 선택 앞에 서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미국으로 갈까? 아니면 유럽으로 갈까? 동남아로 갈까? 대한민국으로 갈까? 내가 과연 어디로 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죠. 그래도 최종 한국으로 선택했던 이유는 적어도 말이 같잖아. 내가 정말 힘들면 이 힘든 걸 항변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상황 설명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해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선택을 했습니다. 공항 중국에서 베이징에서 동남아로 한 5박 6일 동안 기차 타고 갔고 그 권명이라는 곳에서 미얀마 거쳐서 라오스 거쳐서 태국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또 한 번 공안에 체포됐고 그때는 꽤 오랫동안 미얀마 감옥과 중국 감옥에 있게 됐죠. 그렇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결국은 대한민국에 도착을 합니다. 저희가 도착하던 때가 3월 14일이었어요. 공항에 도착했는데 공항에 계신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남자가 여자한테 사탕을 주는 날입니다. 그날이 바로 3월 14일이었습니다. 화이트데이라는 것이 있구나. 진짜 신기하네. 이런 생각을 했고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그분께. 왜냐하면 한국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안기부에서 우리를 어떻게 맞아줄까? 북한으로 쫓아내지 않을까? 한국 국민들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굉장히 불안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정말 따뜻하게 사탕으로 안정을 주셨어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고요. 중국에서 살 때 많은 중국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꿈이 나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중국에서 살아가는 과정 중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잘 산다는 거 알았고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밖에서 볼 때. 한국사에 들어와서 살 때 한국은 화려함 속에 저 같은 사람은 되게 궁핍했습니다. 영원한 이방인일 것 같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우선 남북한 문화적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서로 대화할 때 굉장히 힘듭니다. 처음에 여러 가지 직업을 얻으려고 저도 가로수 또는 교차로 이런 걸 보면서 막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에 거기서 하는 질문이 이 악센트가 세고 약간 한국적인 억양이 아니다 보니까 교포세요? 하고 묻습니다. 세트민이라 말 하기 싫어서 예 하고 답변을 합니다. 컴퓨터 할 줄 압니까? 운전할 줄 아세요? 하고 묻습니다. 아니요, 모르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전화 드릴게요. 다시 전화 드릴게요 하면 전화 주시는 줄 알았어요. 한국에서 다시 전화 드릴게요 하는 말은 일종의 거절의 표현입니다. 근데 그걸 다시 전화 주는 줄 알고 계속 그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몇 개월이 흐르는 과정 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하는 말은 믿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때 당시 믿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은 이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어 하는 것과 똑같고 대한민국 사회를 믿을 수가 없어 하는 것과 똑같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야 하는 인식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면 되게 기분이 나쁘시겠죠. 그렇지만 처음에 올 때는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몰랐으니까. 모임에 가면 명함을 주고받습니다. 명함 주고받으면서 다음에 시간 될 때 식사 한번 합시다. 차 한잔 해요. 아무도 식사하자고 차 마시자고 전화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국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인가 봐 이런 생각도 했었고 슬펐습니다. 내가 북한에서 왔다고 나를 무시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얻었던 일이 다단계였습니다. 한국에 와서 주민등록증을 받은 지 1개월 만에 다단계가 뭔지 모릅니다. 다만 그 직장 이름이 되게 근사했어요. 당시 제가 느끼기에는. 335 사람들이 머리 맞대고 정말 땀 뻘뻘 흘리면서 서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정말 그 모습이 열정적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열심히 사는구나. 왜 언론에서는 그 실업자가 그렇게 많다고 얘기하지? 내 같은 사람도 이런 직장에 들어올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죠. 바로 그날 가서 거기서 일하고 싶었고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한 3, 4개월 있으면서 그 시스템을 이해하게 됐고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는 과정 중에 언론에서는 세터민들이 우리 사회에 왔는데 왜 적응을 잘 못하냐, 그렇게 할 거면 오지 말지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많았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사회에 받아준 것도 고맙고 정착을 잘할 수 있게 대한민국에서 도와주는 것도 고마운데 내가 과연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정착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내가 제일 잘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잘하는 일이 뭐지? 한의사인 거예요. 제가 북한에서 의사였으니까. 그건 지금도 잘할 수 있으니까 이걸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통일부의 북한 학력을 인정을 받고 교육부에 가서 한국 한의대 6년을 졸업한 동등한 자격을 받았고 자격이 있으면 국가고시 시험을 쳐야 돼요. 의사나 한의사나 약사는요. 국가고시 시험은 보건복지부 관할입니다. 보건복지부에 가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서류가 있어야 돼요. 대학 졸업증. 없는데요. 북한에 가서 가져오세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물론 저한테 다시 정말 북한에 가라고 얘기하는 말은 아닐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달러 갖다 가지고 갔다 오면 되잖아요.
너무나도 무심하게 무책임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조금 화가 좀 났었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긴 했지만,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들한테 청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해결해 달라. 현재는 지금 김지은이라는 개인이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 통일이 되면 북한에는 몇십만 명의 김지은이 같은 사람들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곡차곡 준비를 해야 통일된 다음에 이 자료를 써먹든가, 또는 통일이 아니더라도 10년, 20년 뒤 우리 후대들이 뭔가 북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자료로 우리가 준비를 해놔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결국은 한국에서 다시 한의대를 편입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제 나이 30대 후반,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이제 다시 이 나이에 무슨 다시 한의대냐, 무슨 공부냐, 그냥 좀 돈 벌고 뭐 적당히 살면 되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학교 공부를 하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조금 늦어가는 한이 있어도 정상적인 자기 길을 가야 언젠가는 내가 그 업무에서 빛을 발휘할 수가 있고, 그것이 곧 내가 대한민국 사회의 빚을, 내가 받은, 세트민들이 받은 빚을 갚는 길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힘들어도 견디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힘들죠. 39살이 나이에 10대 후반, 20대 초반이 젊은 친구들과 같이 한의대에서 공부하는 거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공부하는 과정 중에 제가 대학을 졸업을 하고 국가고시 시험을 치고 합격 전화를 딱 받고, 제가 아는 분들한테 저 한의대 합격했어요 하고 전화를 하니까 그분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중간에 그 공부하는 중간에 나한테서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하는 전화가 올 줄 알았대요. 근데 저는 한 번도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말을 안 했고 결국은 잘 이겨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사실은 그러세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거기까지 간 거예요? 저는 몇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자존심과 자존감 사이에서 내가 자존감을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자존심에 대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북한 사람들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저는 자존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자존심은 컨트롤을 잘 못하면, 내가 지혜롭게 그걸 잘 만들어 가지 못하면 상대편이 느끼기에 상당히 건방져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히 자존심을 버리고 나는 자존감을 택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원하는 자존감은 그러면 뭘까? 저도 사실 정확한 거는 모릅니다만, 그냥 저는 솔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솔직함이 좀 웃기기는 한데요. 제가 북한에서 의사생활 10년입니다. 한의대 7년 다녔습니다. 그럼 17년이죠. 그동안 내가 보건의료 분야에서 종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 한해서만큼은 나도 할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국에 와서 현재는 배우는 학생으로서 그 앞에 있었던 그걸 다 버렸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당연히 악이죠. 모르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과감하게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이 자존감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뭘 정말 잘 모르는 경우에는 잘 모르겠는데요,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저 이거 너무 알고 싶거든요. 좀 배워주세요. 학교 공부하면서도 교수님과도 그랬고 아이들과도 학생들과도 그랬습니다. 그럴 때 누구도 저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에이, 의사라는 게 그것도 몰라요?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한국 분들이 정말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아무도 저를 무시하는 사람은, 내가 모르겠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바보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저를 더 대단하게 생각을 해 주셨어요. 두 번째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조급함을 버리자였습니다. 제가 39에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그 목표를 그 기준으로 내가 어떻게 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목표는 그래도 높게 잡아야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목표는 높게 잡는 게 아니라 낮게 단계별로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회 많이 낯섭니다. 여기서 제가 목표를 지나치게 높게 잡으면 그걸 쳐다보다가 숨이 막혀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할 수 있는 목표를 잡자. 가장 낮은 단계. 회사에 들어가서 돈 살짝 벌고 그것으로 또 공부하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그때 성취하는 느낌을 가지고 가면 그 다음 목표로 올라가는 게 그렇게 까마득하게 느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사이에서 중요한 게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빨리 가야지. 저 사람이 나보다 별것도 아닌데 막 저렇게 나보다 더 잘 나가네? 이런 생각을 안 가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 조급해지는 마음이 이게 마음에 들면 우리가 편법이 생각나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저 사람을 따라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았어요. 저도 아무래도 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걸 안 하고 싶어서 가능하면 계속 천천히 이렇게 하면서 갔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성공을 했다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쎄요, 성공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나온 삶에 대한 부끄러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잿더미들한테도 그렇고 한국 사회에 또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때 포기하지 않는 선택, 그것이 내가 성공한 비결이다 하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제가 북한을 떠날 때 저한테 6살 되는 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처음에 그때 중국에 와서 여러 가지 충격적인 상황을 겪으면서 내가 북한으로 다시 가고 싶지 않다 할 때는 정말 아들에 대한 생각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한국에 왔고 이렇게 저렇게 사는 과정 중에 다시 아들하고 연계가 됐고요. 6살에 헤어졌던 아들을 제가 20살에 14년 만에 한국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물론 가겠습니다 한 거는 아들이 선택이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엄마로서 끊임없이 우리 둘이 만날 수 있는 길은 나는 못 간다. 네가 이곳으로 오는 길밖에 없다 하고 계속 전화할 때마다 얘기를 했었어요. 북한과 전화가 돼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매우 어렵지만 안 되는 건 또 아닙니다. 그렇게 남한 현실이 북한에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어느 날 아들이 전화 왔습니다. 나 지금 갈 건데 가도 돼요? 물론 오는 과정은 여러 가지 위험하고 복잡한 상황들이 있습니다만 엄마 입장에서는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아들을 데려오고 싶죠. 그렇게 20살의 아들을 한국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렇게 안 오겠다더니 왜 오겠다고 결심을 바꾼 거야? 하고 제가 물었더니 2가지가 있다고. 첫 번째는 그 사회에 계속 있어봤자 나한테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가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에 오게 되면 이지아나 송혜교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북한이 20대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한국의 모습들이 북한에 많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아들을 처음 한국에 와서 어떤 교육기관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는 동안에는 가끔 면회를 합니다. 처음에 면회를 할 때 제가 14년 만에 보는 거잖아요. 군대처럼 면회합니다. 그 장소에서 밖에 이렇게 나와서 여러 가지 다른 방에서 같이 밥 먹고 뭐 이렇게 대화하고 또 들어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면회를 이렇게 딱 갔는데 밥을 해가지고 가면서 이 아이가 뭘 좋아할지 제 입장에서는 까마득합니다. 6살 때 헤어졌잖아요. 엄마가 먹는 거면 잘 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내 입맛에 맞게 밥하고 반찬하고 직접 장 봐서 만들어서 가지고 갔습니다. 저 앞에서 이름 한 명씩 이름 부르면 가족과 이렇게 면회를 저 앞에서 이렇게 딱 내려오는데 50m, 30m, 20m, 5m 숨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상황까지 올 때 그냥 가슴이 팍 터져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아들하고 마주 앉았습니다. 밥을 펼쳐놓고 밥을 먹자고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너무 미안한데
나한테 너는 지금 6살 된 그때 그 나이에 머물러 있다. 이 첫 번째 숟가락을 엄마가 너 입에 이렇게 떠넣어주면 안 될까? 그랬어요.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밥을 푸고 반찬을 넣고 아들 입에다가 이렇게 떠넣는데 제 손이 이렇게 부들부들 떨리죠. 아들이 손을 이렇게 당겨서 받아 먹고 저도 울고 나도 울고 같이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처음으로 14년 만에 아들을 만났고 이후에는 만나지 않고 이렇게 통화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 모든 엄마들이 다 그러하겠지만요.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은 좀 애틋하고 특히 엄마는 애틋하잖아요. 한국 엄마들이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는 늘 통화를 하면서 아들 사랑해, 딸 사랑해 이런 말 하잖아요. 꼭 그거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통화를 할 때 마지막에 전화를 끊으면서 아들한테 아들 사랑해 하더라고요. 북한 남자들이 좀 투박합니다. 사랑이라는 말 되게 낯섭니다. 그런데다가 전화를 끊으면서 엄마가 아들 사랑해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아마 상상도 해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모르더라고요. 며칠 후에 다시 통화할 때 또 얘기했어요. 아들 사랑해. 약간 이런 느낌이 수화기로 울려오더라고요. 세 번째로 그 며칠 후에 다시 통화할 때 아들 사랑해 또 했어요. 네 저도요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들은 그 생활을 마치고 이제 제가 사는 곳으로 오게 됐습니다. 제 집으로. 부모 자식은 사실은 간격이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하고 딸도 아니고 아들하고 엄마입니다. 거기다가 그 14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습니다. 6살 됐던 아들을 내가 20살에 만났는데 이게 과연 엄마하고 아들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왔을 때 전날 저녁에 밖에서 저녁 먹고 들어와서 자게 될 때 한 가지만 부탁을 하자. 뭐냐고. 너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내가 이거는 마지막 부탁이다. 6살 때 너와 헤어졌던 그 느낌이 아직도 나한테 계속 남아있고 그 모습이 너를 나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큰 어른이 돼서 왔지만 나는 6살이 너를 안아주고 싶다. 그러니까 오늘 하룻밤은 엄마랑 같은 침대에서 엄마랑 발베개 하고 좀 눕지 않을래? 그렇게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살 되는 아들을 머리 이따만 거 제가 여기다 발베개 하고 제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그 아이 그 고달팠던 삶이 내 가슴에서 어느 정도는 녹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도 있었고 또는 너와 나는 엄마하고 아들이야 앞으로도 이런 것도 있었고 그동안 안아주지 못했던 그 서름을 다 합해서 꼭 안아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그날 밤 또 아들도 울고 엄마도 울고 굉장히 많이 울었죠. 그렇게 우리는 엄마하고 아들로서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초시기에 그런 가정들이 있어서 그런지 비교적 잘 정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각자가 이제는 조금 나이 조금 들어서 조금 커서 각자가 자기 삶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마라톤이다가 제 인생이 좌우명입니다. 북한에서부터 이 문구를 되게 좋아했는데 한국에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마라톤의 묘미는 인내, 끈기, 그리고 완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운동 경기는 등수를 매기죠. 빨리 들어온 사람, 1등을 한 사람이 당연히 박수를 받습니다. 마지막에 들어와도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운동 경기는 마라톤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한테 관객석에 있던 관중은 박수를 보낼까요?
그 사람이 그 마라톤의 긴 구간, 42km의 그 긴 구간을 얼마나 힘들었을까. 다른 사람이 내 옆을 휙휙 지나갈 때 본인은 얼마나 처참함도 느껴졌을 거고 주저앉고 싶었을 거고 그랬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와의 약속, 자기가 향했던 그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다리를 질질 끌면서도 들어옵니다. 관중들은 그 사람이 이겨낸 그 어려웠던 과정에 아마 찬사를 보내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생도 그렇겠죠.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 과정이 힘든 부분은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정도 살다 보면 어려운 것도 있는데 또 웃을 수 있는 일도 또 있는 겁니다. 북한에서 제가 좋아했던 그 또 문구 중에 하나가 행복과 불행은 한 지붕 밑에 있고 성공이 옆방에 실패가 산다. 이런 문구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정말 힘들다 하더라도 조금만 돌아보게 되면 좋은 일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는 말과 어쩌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정말 힘들더라도 그 중에 찾아보고 하면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죠. 정말 힘든 것만 생각하면 못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긍정적인 걸 보고 가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걸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북한보다 한국의 이 선택이라는 이 단어가 제일 잘 어울리는 사회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북한은 한 번 선택하게 되면 그것도 자의에 의한 선택이 아닙니다. 피동적으로 국가에서 너는 이렇게 해. 이렇게 선택이 내가 되어지는 거고, 그러면 그걸 내 스스로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내가 했던 이 선택이 혹 지금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시 바꿀 수가 있는 거잖아요. 수능을 쳤는데 잘 못 쳤어. 그것으로 끝나나요? 아니잖아요. 내년에 다시 칠 수도 있고 삼수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북한보다는 훨씬 시스템이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처한 환경이 설사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시 돌이켜보게 되면 내가 마음 드는 환경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북한보다 여러분들이 사는 사회가 정말 좋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세터민입니다. 한국에는 지금 34,000여 명의 세터민들이 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 받아주셔서 정말 모두가 열심히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사도 있고 저처럼, 또는 국회의원도 있고 버스 기사 하는 분도 있고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도 계십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던 북한과의 관계에서 또는 통일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는 저는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개로 하다 보면 할 수 있는 일이 다르겠지만 통일, 남북 문제 이런 데서는 그 개개인의 역할은 의사든 국회의원이든 일반적인 노동자든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가치로 대한민국에서 봐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삶을 세터민들이 보고 북한에 있는 내 가족한테 와, 나만이 우리가 그 교육받았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회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대통령이 아무리 남조선 사이가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북한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내가 내 가족한테 나만이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믿음성이 있다는 말이죠. 그걸 누가 하냐?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우리는 그걸 보게 되고 여러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통일? 그 거창한 그걸 위해서 내가 뭘 하지?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주변에 하나쯤은 세터민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랑 되게 잘 지내거든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통일을 위해서 굉장히 큰 일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는 주제로 책을 쓰면서 제가 과연 내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이 선택이라는 이 단어만큼은 한국 사회가 북한이 가지고 있지 못한 굉장히 우월한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